원한을 푸는 자는 바로 이자겠구나. 귀궁의 저주는 누군가의 억울한 분노에서 시작되었죠. 그 저주를 막기 위한 봉인자 3사람을 오늘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남긴 마지막 단서까지 찾는 시간을 가져봐요. 그럼 시작합니다. 넙덕은 현재 죽은 존재지만 아직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그 홀령이 팔척기에 잡혀있는 듯하죠. 당장 나오지 못하게 하자! 이 부분은 꼭 한번 다뤄질 것 같아요. 과거 팔척기의 존재가 드러났을 때 그 기운을 가장 먼저 감지한 인물은 바로 모녀이자 만신이었던 넙덕입니다. 넙덕은 팔척기를 없애는 대신 그 기운을 억누르고 분노를 가두는 봉인의식을 선택했었죠. 그녀는 저주와 마주할 때마다 말했습니다. 악귀란 죽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억울해서 생기는 거라고. 넙덕은 팔척기를 없애는 대신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경비석을 손녀 열이에게 주었죠. 넙덕은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팔척기를 끝낼 존재가 바로 열이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넙덕은 그리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단 한 번도 열이의 꿈에조차 나타나지 않은 죽음, 그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넙덕은 죽는 순간까지 저주와 맞서 싸우고 있었어요. 넙덕이 죽던 날, 넙덕은 풍산의 주술에 의해 끝내 팔척기에게 혼까지 삼켜진 채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졌지만 그 홀령은 아직 남아있는 듯합니다. 그녀는 죽어서도 누군가가 그 저주를 끊어내길 기다리고 있을 거고요. 겉보기엔 치매 걸린 노인, 말도 느릿하고 늘 후방연만 빠는 모습으로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진 자로 보이죠. 그를 알아보는 사람도 없었고 누구도 그를 특별하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팔척기의 기운을 놓친 적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그를 치매 노인이라 불렀지만 그는 여전히 세상의 흐름을 감지하는 자이죠. 팔척기가 깨어날 때마다 스님의 눈빛이 흔들리고 그가 먹던 엿도 멈추었습니다. 장터에서 팔던 생선 속에 숨겨진 경귀석, 그것을 가장 먼저 알아본 것도 바로 그였죠. 노스님의 기억은 없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그 기억을 묻어버린 거죠. 팔척기의 저주는 자신을 기억하는 자를 먼저 찾아내는 법. 그래서 그는 세상과의 모든 연결을 끊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기 위해 잊혀진 노인이 되고 싶어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아직도 살아있는 봉인의 기운과 수십 년 전의 의식 기억이 고스란히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에 그는 궁중무석을 총괄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넙덕과 함께 팔척기 억제의식에 참여했던 봉인자 중 한 명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그 의식은 실패했고 그날 이후 그는 스스로의 존재를 지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기운이 남아있는 한 팔척기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걸 그는 이미 예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스님은 침묵하고 잊혀지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팔척기의 기운이 다시 강해지자 그는 조금씩 다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치매 걸린 노인인 척 호박엿만 빨고 있지만 그의 영험함은 곳곳에서 보이죠. 넙덕이 사라진 지금 팔척기의 저주를 감지할 수 있는 존재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의 육신은 늙었지만 그의 기운은 아직 봉인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봉인의 감시자이자 기억을 봉인한 채 살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노스님은 제자, 가섭스님. 겉보기엔 엉뚱하고 유쾌한 스님처럼 보입니다. 말도 많고 얼굴도 두껍고 남 눈치 전혀 안 보는 성격. 하지만 그 속에 누구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팔척기가 다시 깨어날 날을 기다려왔어요. 스승의 뒤를 이은 마지막 봉인자이자 넙덕이 사라진 이후 봉인의 맥을 잇는 유일한 계승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용히 넙덕이 무구들과 그녀가 사용하던 봉인의 물건들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내불산에 묻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곳에 소중하게. 그건 단지 유품이 아니라 봉인의 방식을 후대에 전하기 위한 징표였고 자신이 사라졌을 때 누군가에게 전달하기 위해 남겨둔 기억의 유산이었죠. 겉으로는 엉뚱한 농담이나 짓궂은 장난을 하는 캐릭터지만 그 속엔 누구보다 진지하게 세상의 기운을 살피는 눈이 있습니다. 열이에겐 큰 도움이 되어줄 사람이 이미 분명해 보여요. 가섭스님은 강철이에게 야광주로 네가 희생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지만 사실은 이미 여러 번 그 희생을 막기 위해 다른 방법을 시도해왔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봉인자이면서도 가장 인간적인 존재라고 볼 수 있겠어요. 누구보다 열이와 강철의 감정 변화를 정확히 꿰뚫고 있죠. 사람들은 그를 익살스러운 조력자라 부르지만 그는 그리 단순한 인물이 아닙니다. 가섭은 팔척귀의 저주를 물리치는 자가 아니라 풀어주는 자입니다. 그는 구병시식, 즉 고통받는 영혼에게 음식을 공양하고 해탈을 유도해 혼을 천도하는 불교식 퇴마의례의 대가입니다. 그가 택한 방식은 싸움이 아니죠. 저주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저주에 갇힌 혼을 해방시키는 것. 팔척귀가 악기가 아닌 억울한 홀령이라 믿기에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존재를 되돌리기 위한 길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칼을 들지 않고 기도를 올립니다. 저주를 막는 대신 그 저주를 품고 있는 이와 마주 앉습니다. 그는 봉인자들의 마지막 연결고리이자 넙덕의 뜻을 기리는 기억의 수호자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의 손에 남겨진 토분 속 작은 골담초. 그것이 곧 팔척귀를 봉인할 마지막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골담초는 이름과 달리 풀이 아니라 나무입니다. 4월에서 5월경 노란 꽃을 피우며 선비화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죠. 수행자의 문 앞에서 정신을 깨우는 식물이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나무는 오래전부터 정신을 지키는 식물, 기억을 수호하는 나무로 여겨졌습니다. 골담초의 외형은 가시를 지니고 있어요. 그 가시는 단순한 방어수단이 아니죠. 무속에서는 가시는 양기의 결정체, 즉 귀신과 저주를 밀어내는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부드러운 잎은 기억을, 날선 가시는 저항을 상징합니다. 가섭스님은 여리와 강철이에게 작은 토분을 건넵니다. 그 안에는 조용히 자라고 있는 골담초가 있었고 겉보기엔 평범한 식물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넙덕이 팔척귀를 봉인했던 의식에 사용된 원초의 약초에서 내려온 후예였습니다. 즉 골담초는 단순한 식물이 아닌 팔척귀의 기운을 견디고 그 분노를 꿰뚫어본 봉인의 흔적이자 기억을 연결하는 치료의 매개체였던 것입니다. 골담초가 왜 강철이에게 필요할까요? 강철은 이무기이면서 가장 인간에 가까워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신이 되려다 사람을 알게 되니 그가 점점 인간의 감정에 물들어갈수록 신으로서의 힘, 즉 야광주의 기운을 흔들리고 있었죠. 그걸 지켜보던 가섭은 여리와 강철이에게 언젠가 도움이 될 거라며 골담초를 건넵니다. 골담초는 뼈를 다스리는 식물이기에 강철이와 팔척귀의 싸움으로 몸이 망가질 걸 미리 예견하고 주지 않았나 합니다. 그는 더 이상 완벽한 이무기가 아니기에 팔척귀를 상대하게 해줄 마지막 안전장치가 아닐까 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회차 분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잡기를 물리쳐요.